네, 이제 장내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마창모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세 분과 지금 현장에 와 계신 토론자분들은 앞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자분들 마이크 벗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으로 지금 발표자 한 분과 패널 토론자 한 분이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현장에는 제 왼쪽부터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장으로 계신 박효광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정명화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과 김도훈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김한호 교수님하고 참석해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첫 번째 기조연설을 해주셨던 FAO 마르시우 카스트로 드 수자 수산무역팀 선임 수상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FAO 선임 수상관님이 조금 자리를 비우실 수 있어서 먼저 토론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마 발제 내용에서 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이제 소개와 함께 관련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르시오 카스트로트 수자님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발표 말미에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발표를 다 들어보니까 세 가지가 정말 너무 잘 구성이 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FTA 협약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요건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모든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거나 이런 모든 데 있어서도 지속 가능성이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도달력을 확보하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 지속 가능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청색 경제 이런 것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의 어떤 플러스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요건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보장이 되어야만 보다 더 오랫동안 새로운 시장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자면 모든 세계 발표에서 다 나왔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이 시장의 주요 관통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시오 카스트로스 수자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 토론 중에 우리 토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Q&A 세션에서 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래 기다리셨죠?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님, 지금 관련한 국제규범과 관련해서 농업적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데요. 수산 쪽의 시사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교수님. 아, 지금은 들립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 일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청받은 대로 그 글로벌 공급망 변화 관점에서 우리 수산업이 어떤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 분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수산업 분야는 전통적인 무역 이론에서 말하는 핵셔 올린형 부존 자원 그리고 자연 자원 기반 비교 우위가 굉장히 명확한 산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국제적인 어떤 공급망 패턴이 그러니까 무역 패턴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고정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재해나 그다음에 물류망 장애 같은 어떤 요인은 쭉 있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어떤 공급망 국제 공급망 그리고 무역 패턴은 상당히 고정적이고 안정적이지 않나. 예를 들면은 이 수산업 같은 경우에 어떤 무역 패턴 자체를 보면은 이 수출을만 보더라도 선진 소수의 국가 한 10여 개 국가가 전 세계 어떤 물동량 수출 물동량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일본, 유럽 국가들이 거의 수입 물동량의 한 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굉장히 어떤 무역 패턴이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또 중에서도 또 하나의 특징이 어떠냐면은 전통적인 남북 무역 패턴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은 선진국은 수입을 하고 개도국은 굉장히 수출을 하는 어떤 그런 무역 패턴. 그리고 또 이 산업 자체의 어떤 지역적인 분포 자체도 보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 고정적이고 안정적이었다는 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정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침체성을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예를 들면은 전 세계 어선 통계를 보면은 어선의 약 한 3분의 2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한 67%가 이 아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전체 어업 근로자만 보더라도 근로자의 약 한 90%, 약 한 85% 이상이 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산업의 어떤 지역적 분포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정착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품목별 패턴을 이렇게 보더라도 국제 이 수산물 이 물류 형태를 이렇게 보면은 단순 가공 형태, 단순 처리죠. 그냥 가공이라기도 할 것도 없고 신선 아니면은 냉장, 냉동이라고 하는 어떤 아주 단순 처리 형태의 어떤 품목이 약 한 40% 이상 이렇게 국제 물동량을 차지한다고 하는 통계를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이 수산 분야는 국제 공급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이걸 국제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어떤 밸류 체인의 연결망이 고도화되기 이전 상태고 굉장히 원물 위주의 오랫동안 고정된 패턴, 지역적 패턴이나 품목 패턴이나 수출, 수입국의 어떤 패턴이 고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와보면은 상당히 또 변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장래를 대비한다고 할 때는 이 고정된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패턴이 깨어지고 있다는 이 관점을 좀 오늘 아까 마르시오 FAO에서 오신 분의 어떤 기조 발표에서도 그렇고 아까 우리 서진교 박사님이 하신 동상관계 문제, 특히 오늘 감명 깊게 들은 삼진 어묵의 어떤 사례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이 패턴이 이 흔들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인다. 첫 번째로 보면은 제가 그동안의 이 수산 분야는 국제 통상 분야에서 굉장히 어떤 제도나 법률적인 어떤 영역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WTO 체제가 출범하고 나서도 수산물 분야는 이 다자 통상 체계의 어떤 밖에서 이렇게 있었다 하는 게 제 관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서진교 박사님 이야기했듯이 지난 6월 달에 부분적이긴 하지만 수산협정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타결되면서 굉장히 이게 이제 다자 통상 체계 안에 들어왔다. 안에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 이 전 세계 WTO 체제에 대한 어떤 우려가 굉장히 심했어요. 저 WTO 체제 자체가 지속될 것인가?
이 선진국들이 특히 이 개도국들과의 어떤 이 의견 불일치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한 20년간 이 WTO 체제가 침체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린치핀 역할을 한 게 이 수산업 분야입니다, 지금. 20년 동안 굉장히 정체되어 있던 그 WTO 체제를 지난 6월 달에 수산협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WTO 체제의 어떤 하나의 어떤 작은 엔진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최근에 뭐 아주 불법업에 대한 어떤 보조금만 금지시켰지만 아주 민감한 이슈들, 지금 남은 이슈들이 있죠. 그죠? 그 면세유나 뭐 원양 보조금이나 뭐 등등, 특히 개도국 특혜와 관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4년 동안에 한정 협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걸 남은 잔여 협상을 마치지 못하게 되면은 기존에 합의된 이 수산협정 전체가 이거 깨져버리는 어떤 현상. 근데 이 수산협정 전체가 깨져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WTO 전체가 이렇게 이 위협을 받는 그런 어떤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 수산업은 하나의 그 린치핀, WTO 체제라고 하는 하나의 린치핀의 어떤 그 기능을 하게 되었다. 이 거대한 부품이 있는데 작은 부품 하나가 이 작동이 안 되면은 그 거대한 어떤 기계 전체가 마비되어 버리는 어떤 그런 역할. 그 역할을 수산업 분야가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앞으로 4년간은 모든 어떤 국가들이 상당히 수산업 분야의 어떤 남은 민감 이슈들을 타결하려고 나는 애를 쓸 거다 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민감 이슈들이 타결된다고 볼 때 이것이 세계 수산업의 어떤 그 글로벌 이 공급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게 저희 어떤 견해입니다. 이 농업 분야를 보면은 지난 95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WTO 체제가 이렇게 출범을 하게 하면서 그동안에 보면 상당한 정도의 그 어떤 그 농산물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이 달라졌거든요. 그전에는 선진 농업 부국 중심의 어떤 그 이 농산물 이 공급 체인 시스템에서 이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WTO 체제가 출범되면서 상당히 농산물 수출국이 개도국의 어떤 농업 부국으로 옮겨가는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듯이 작지만 수산물 분야에서도 그런 어떤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르는 어떤 글로벌 공급망 변화의 어떤 그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아까 그 삼진 어묵에서 그 발표를 하면서도 굉장히 제 생각을 많이 뒷받침 받았다는 어떤 느낌을 많이 받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금까지 어떤 수산업 무역은 굉장히 그 자연자원, 부존자원 기반 비교 우위의 어떤 그 패턴을 보였다면은, 이제는 전통 어떤 무역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리카도형의 어떤 기술 기반 비교 우위 무역 패턴을 띠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이렇게 뭐 이미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추이지만은 양식업 비중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 양식업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여기에 상당히 이 4차 산업과 관련되어지는 기술 접목이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스마트 양식 같은 어떤 디지털 양식이 굉장히 도입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자연 부존 자원 환경 기반 어떤 수산업에서 대단히 기술 기반 어떤 이 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 자체가 상당한 정도의 어떤 그 무역 패턴을 흔들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삼진 어묵 그 발표를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종래의 생산자 역할의 중심에서 이제 소비자 밀착형인 유통과 생산과 판매를 통합시키는 어떤 그런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재 사업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적인 어떤 식품 산업의 큰 패턴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제 자신은 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많이 어떤 통용되고 있는 풀필먼트라고 하는 추이. 그러니까 이 생산 현장으로 유통이나 판매나 물류나 패킹이나 포장이 전부 다 어떤 통합으로 이 하나의 어떤 이 밀착되어 가는 형태. 이런 형태로 옮겨가게 된다는 거죠. 옮겨가게 되면서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 수산만 하더라도 유통기간이 굉장히 좁은 어떤 단순 처리 형태의 어떤 물류 패턴이었는데 유통기간을 굉장히 늘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 자체가 굉장히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공급망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커피를 한 톨도 생산하지 않는 스위스가 사실 커피 제품 생산은 세계 1위거든요. 그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석유 한 방울 생산하지 못하는 한국이 석유 제품 수출은 이 세계 1위가 되고 있는 어떤 형태죠. 물론 우리 수산물이 그런 어떤 형태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기술 기반으로 나아갈 때 이 기존의 어떤 원물 생산과는 별도의 그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산업이 되면서 상당한 정도 원물뿐만 아니라 원료물뿐만 아니라 제품의 어떤 그 유통 패턴을 흔들고 이것이 수산식품 산업 전체의 어떤 그 세계 공급망과 글로벌 밸류 체인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우리도 정책이나 아니면 산업이나 또 연구 분야에서는 이런 어떤 이 수산업이 그동안에 상당히 배제되어 있던 어떤 다자통상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자통상망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주 그 주어진 자연환경 기반, 부존자원 기반 산업에서 굉장히 기술 기반 산업으로 지금 현재 전이되고 있다. 이런 데서 주는 어떤 함의를 잘 찾으면서 정책이나 산업이나 연구 분야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님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고요. 지금 뭐 WTO 체제에서 수산 부분이 린치핀 역할을 한다는 이 의견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걸로 보이고, 지금까지의 교육 패턴과는 뭔가 달라질 것이다. 이게 이제 모두가 이제 느끼는 부분인데, 수산 부분에서도 확실한 변화들이 아마 예상되는 걸로 짐작됩니다. 다음은 토론을 정명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님, 최근에 이제 국제 규범 관련한 논의 동향들이 많았는데요. 이 관련해서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명화입니다. 저는 메가 FTA에 우리 수산업이 기회인지 도전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수산업이 좀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진교 박사님께서 오늘 CPTPP, IPF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CPTPP라는 게 이제 상품 시장 개방뿐만이 아니라 환경이나 노동, 그다음에 기술 장벽 같은 어떤 신통상 규범을 반영하고 있는 FT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가입 시기를 검토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또 가입을 하게 돼서 협상을 해야 알겠지만, 우리나라 이전에 CPTPP를 가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본다면 상품 시장 개방률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한 95%에서 100%의 높은 시장 자유화를 수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이라던가 노동 분야에 있어서 수산 분야의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환경 분야 같은 경우에는 CPTPP가 금지한 금지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관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관리를 통해서 어족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동과 관련해서는 국제 규범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국제 규범이라고 하는 게 수산 분야에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케이프타운 협정하고 ILO 어선원 노동 협약이 우리 수산 분야에서 가입해야 되는 이제 협정인데요. 이러한 협정들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안전한 어로 작업 환경에서 수산물을 생산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공급망에 공급하라는 것이 CPTPP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해석을 한다면 CPTPP라는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범들을 준수를 해서 수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FTA가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지도 않았고 또는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CPTPP는 조금 규범으로서 어떤 강제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CPTPP가 최초로 분쟁 해결 제도를 이제 만들어서 이러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회원국들이 분쟁 해결에 제소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시겠지만 CPTPP라는 것을 일본이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 왔는데요. 일본은 올해 5월 달에 케이프타운 협정과 ILO 어선원 노동 협약을 가입을 하고 국회 비준까지 마쳤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본다고 하면 CPTPP 가입 전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가입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국내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IPF입니다. IPF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안보 협력체이고요. 미국이 주도하는 만큼 미국이 가입한 기존 나프타라고 할 수 있죠. USMCA에 유사한 규범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진교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USMCA에서도 노동이나 환경에 대한 규범이 담겨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수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 수산업이 이런 메가 FTA라는 어떤 거대한 시장 그리고 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협정문의 국제 규범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업뿐만 아니라 많은 수산업계에서 유가 상승이라던가 업인 고령화, 그다음에 업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요. 이 상황에서 국제 규범, 새로운 또 규범을 도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설득하기 힘든 부분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꼭 공론화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명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실장님 감사합니다. 최근에 국제규범 관련 이슈들에 대한 논의들은 많은데 이제 부산에 있는 업계들을 포함한 많은 종사자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자리가 좀 이런 협상과 관련된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경대학교의 김도훈 교수님께 최근에 이제 이런 국제 협상 관련된 내용들이 추진되면서 관련 업계 생산자 업계와 관련된 내용들은 좀 오늘 안 다뤄졌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도훈 교수님 모실게요. 예, 반갑습니다. 부경대학교 김도훈입니다. 앞서 이제 우리 발표에서 최근에 대한 메가 FTA 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전문가들께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배경을 저는 바탕 위에 의견을 조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무순에 이제 우리 이 화두로 던진 것이 지금 메가 FTA 추진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한국 수산업에 있어서는 위기인가 기회인가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국은 참 위기다라고 하는 간단한 답을 먼저 던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어떤 통상의 방향과는 지금 많이 달라져 있고 지금 CPTPP와 대표되는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는 이미 이제 논외의 문제가 되어버렸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규범의 문제, 여기서 말하는 수산의 규범은 생산에 대한 규범, 유통, 가공에 대한 규범, 나아가서는 소비자에 대한 규범까지 충족이 되어야 하나의 국제적인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도래되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우리 국내 중심적으로 있었고 해외의 어떤 변화에 사실은 둔감했는데 이 변화는 최근에 빨리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배경 하에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의 이런 무역에 있어서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국내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 좀 가야 할 길이 많지 않은가. 좀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기회로 삼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산의 규범과 관련되어서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테고, 앞서 이제 논의되어 있었던 노동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테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환경에 대한 규범들, 뭐 여러 가지 그 해양 환경 보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어야 우리 한국 수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을 먼저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우리 수산업의 구조를 보면은 국제적인 어떤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 구비가 되어 있느냐, 사실은 안타깝죠. 뭐 인근하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 수산물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규범에 있어서도 어떤 지속 가능 수산업이나 어떤 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현재의 수준에서 그것을 우리가 달성하기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이제 우리 업 구조는 어떤 7, 80년대의 어떤 구조에 머물러 있고, 다시 말하면 이제 비용이 굉장히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생산의 효율성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좁은 어장 내에서 많은 지금 조업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실질적인 또 어선에 대한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한계적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수산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긴다면 바로 이제 직접적인 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일 텐데, 글쎄요, 이제 지금까지 조금 이미 지금의 어떤 메가 트렌드, 우리가 지금 규범이라고 하는 이 고민이 뭐 당장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길게 보면 국제사회의 어떤 동향을 봤으면은 95년도 FAO 책임 있는 어업 규범이라든지 2001년 수산보조금 협정이 시행될 당시에 이미 우리 목적지는 사실 오늘과 같은 부분을 향하고 있었고, 그 과정 중에 이제 이 대응을 잘했던 어떤 국가들은 지금 와서 이제 좀 더 편한 실정에 놓여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대비를 못한 국가들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숙제를 안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좀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뭐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 보면은 뭐 CPTPP가 만약에 우리가 가입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민간 품목에 대한 어떤 관세도 우리가 보장받기가 어려울 테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기존에 있던 어가라든지 양식 어가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이제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축소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대응 방향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가야 될 거고,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테고, 그것은 뭐 이미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에서 해왔던 피해 보전 직불제, 그 다음에 폐업 지원제 같은 것들이 이제 또 이렇게 발동이 될 텐데, 그것도 역시 이제 과거에 했던 방식과는 조금 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어떤 피해를 갖다가 지급해주는 어떤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는 달리 직접적인 우리 어가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측면이 더욱더 강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이제 좀 더 이제 우리 수산업에 대한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어떤 수산 부분에 있어서의 혁신입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규제 수준을 뛰어넘는 제도가 이제 마련이 되어야 될 텐데,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수산업에 있어서의 진입과 탈퇴를 갖다가 자유롭게 해가지고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수산업에 들어와서 이 수산업을 갖다가 발전을 이끄는 게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죠. 구조조정이 일어나가지고 지금과 같은 아주 낡은 어선들이 새롭게 현대화되어서 좀 더 비용 절감적인, 그리고 좀 더 에너지 절감적인 그런 어떤 어선의 구조 형태로 변해야 될 테고, 우리 삼진어묵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양식업은 자꾸 어떤 식용 위주의 어떤 양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제는 가공 위주의 양식으로도 전환을 해가지고 좀 더 저렴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수산 혁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 어떤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범위가 과거의 어떤 범위와는 좀 더 다르게 지원이 되어야 될 테고, 또 그 속에 이제 수산업에 대한 새로 참입을 하는 이 어업인들도 이제 좀 더 우리가 젊은 다양한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좀 더 현대화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이 되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해보고,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우리 아까 서진교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어떤 디지털로의 전환은 이게 말은 쉽지만 굉장히 이게 많은 앞으로의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어떤 낡은 구조를 새롭게 이 디지털로 바꿀 때는
엄청난 이거는 정책적인 노력도 있어야 될 테고 또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자생력도 생겨야 되는 굉장히 이게 큰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문제의 어떤 심각성을 조금 더 많이 인식을 하는 것이 우선에 중요하다 하는 생각. 그 다음에 국제적인 동향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국내의 어떤 흡수를 시켜서 바꿔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우스갯말로 지금까지 한국 수산업을 이야기할 때 뭐 외국과 비교해, 외국은 우리하고 상향이 다른데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은 이제 틀렸죠. 왜? 시장에서 이제는 그들 국가들과 수산물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나라들보다 더 나은 수산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산자원관리를 두고도 여러 가지 어떤 이견들이 많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수산자원이 많이 정리 그런 이견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어떤 구도로의 어떤 논쟁보다는 앞으로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현황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보고서라든지 과학적인 논문으로서의 연구가 더욱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저는 좀 제안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경대학교 김도훈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화도에 대해서는 위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이런 준비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돼야 될 걸로 보이고요. 해양수산부 박용환 통상무역협력과장님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최근에 FTA 협정 끝났지만 추가 협상이 진행될 것 같고 이제 CPTPP, IPF 관련 논의도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얘기도 좀 관련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박용환입니다. 사실은 이제 현재 동향이나 WTO 수산보조금협정, CPTPP, IPF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발표를 또 잘 해주셨고요, 정리해서. 근데 먼저 이제 사실은 제가 올해 2월에 이제 통상무역협력과장을 맡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국제적인 협상이나 이런 게 화상이나 이런 게 진행되면서 활발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양자 FTA도 이제 활발히 재개되고 페루라던가 멕시코, 메르코스루, GCC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더불어서 여기서 말하는 메가 FTA에서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CPTPP 그리고 IPF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역할이 책임이 크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요. WTO 관련해서는 이게 의의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실히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이번에 금지된 거는 이제 과잉어획된 어종하고 그다음에 불법업에 대한 거는 당연한 거고요. 비규제 공해업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남은 협정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과잉어획 능력하고 원양어업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아마 모든 분이 이제 우려하시는 면세유도 다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CPTPP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나온 김에 이 자리를 빌려서 현재 이제 정부 기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올해 4월 중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라는 목표를 정하고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그 기조는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하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그리고 이제 가입 추진 시기를 정하지 않고 방향을 정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현재 기본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기조 아래서 현재는 이제 어업인들의 의견을 이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TPP 안에서 특히 이제 어업인들이 우려하는 게 면세유입니다. 시장 개방률도 물론 높지만 면세유 우려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고는 이제 저희가 이제 대응을 잘 하겠지만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제 계속 언급이 되었던 대로 자원관리와 연계성이 강화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면세율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의미를 갖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IPF, CPTPP 각종 WTO 안에서도 그렇고 과학적 조사와 데이터에 기반한 이제 규제든 또 운영하는 데서 그 부분에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수산 관련해서는 이제 기존에는 불법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원보호, 자원관리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그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불법업의 관점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강제노동,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강제노동까지 이제 불법업으로 확대를 보려고 하는 시각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산물 교역도 강제노동이 의심이 되는 또는 강제노동이 투여된 그런 이제 그렇게 어획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교육을 제한하는 이런 움직임도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 개방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제 규범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히 저희 정부도 우리 정부도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협상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수산의 위기 혹은 기회, 위기를 많이 강조를 하시지만 사실 이제 어려운 점이 더 많습니다. 시장 개방이 높으니까 당장 이제 생산자들의 피해가 크고 국내 시장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수출은 사실은 저희가 아직 수출하고 수입이 그러니까 수출의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규모가 수출이 한 26억 불 되면 한 52억 불 이상 이제 저희가 수산물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협상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고 보조금이나 이런 규범들을 잘 대응을 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국내 대응대책으로는 생산자 보호부터 유통, 그리고 어업인 소득 보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수출 경쟁력 강화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느낀 점인데요. 저희가 FTA 협상을 하면서 이제 물론 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이제 수입을 개방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현재 국내 산업 또는 이제 세계 수산업의 트렌드가 원물 생산에서 가공품, 고부가 가치로 전환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까 삼진 어묵의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의 국내 산업 동향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향후 협상에 우리가 주고받고 할 때 우리가 좀 더 요구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될 거다.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IPEF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강요 선언문이 9월 달에 합의가 돼서 현재는 이제 각 필러가 4개가 돼 있는데요. 4개 중에 사실은 이제 수산업에 대해서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명시되지는 않았는데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산보조금이 구체적 향후 협상에서 언급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IPF에서도 이제 노동이나 환경 분야에서 수산 분야가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지금 그 강요 선언문 이후에 구체적인 협상은 좀 시간이 아마 빠르면 12월 중에부터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현재 양자 그리고 다자 이 FTA에 대해서 어업인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양수산부 박용환 통상무역협력과장님 토론이었습니다. 지금 세 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생산되는 수산물이 기존의 위생정보뿐만이 아니고 이런 과학적 수산 그리고 아까 노동 문제 위생 문제를 포함한 노동 문제까지 포함이 된다면 이런 수산물들의 이력 정보에는 결국 조업 해역과 조업 선박 그리고 어떤 수산물을 잡아서 어떻게 이력 추적을 해서 들어오는지 여기에 이제 잡는 선박의 어구는 어떻고 여기에 이제 노동 복지와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지켜졌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검증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앞으로 힘들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우려감이 좀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들이 앞으로 좀 많이 진행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혹시 그 발표하신 우리 서진교 박사님 그리고
그 박영준 대표님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제일 먼저 토론하셨던 김한호 교수님 세 분 중에서 추가 발언 의사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네. 삼진어목의 박용준입니다.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앞으로의 트렌드가 수산 가공의 트렌드가 원물 중심으로 수출하는 시장에서 이제 고부가 가치로 가공하는 시장으로 커져갈 거다라는 예상에 많이 동의하는 바고요. 저희 회사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식품 제조회사로서 이 가공이라는 산업에서 열심히 고부가치를 만들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좋은 원료를 가지고 좋은 가공 기술이 들어가서 좋은 판매 채널에서 좋은 브랜드가 돼야지 진정한 고부가치 시장이 열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고부가치 산업을 위한 지원이나 이 기업들의 노력들을 보면 전부 다 가공 기술에서 특별한 가공들을 해야지 나오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는데, 생각과 발산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객 관점에서 고부가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져 있는 산업들이 많습니다. 뭐 와인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들 보면 정말 제조자 입장에서 또 가공하는 생산자 입장에서 또 판매하는 시장까지도 정말 멋진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각 산업에 있던 이 차수에 있는 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 하면서 그러면서도 좀 문화적 성장을 같이 해서 그게 정말 철저하게 고객 관점에서 고부가치가 무엇인가들을 같이 고심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준교 박사님 혹시 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과 발표는 좀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의 토론과 발표와 다르게 하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좀 성숙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좀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조금 도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지금 유튜브로 또 방영이 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보고 계신데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마무리를 하고 오늘 수고해 주신 모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